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부모 세대가 자기들의 삶보다 못한 유산을 다음 세대한테 물어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래가 되게 불안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각국의 자기의 발전 경로에 맞춰서 전략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또 중국은 제조업 202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미래 연표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일본의 아마존닷컴에 34주간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에 일본 여성 인구의 절반이 50세가 넘었고 2024년도에는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즉 고령 인구가 되고 2027년도에는 일본에 혈액할 수 있는 수액이 모자라고 2033년도에는 일본의 집의 3분의 1이 공가가 되고 2039년도에는 일본의 화장터가 모자라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예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제학도인데 경제학에서 어떤 요소를 갖다 투입했을 때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새로운 요소를 투입할 수 없는 것 거의 유일한 것이 사실은 인구입니다. 저는 1958년생입니다. 베이비 부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시작해서 1961년에 끝나는데 우리 때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100만 명이 태어났으면 인구의 유입을 받지 않는 한, 이민을 받지 않는 한 그 숫자에는 변함이 없죠. 중국은 베이비 부모가 1962년에 시작됐습니다. 62년생은 2,400만 명입니다. 이처럼 인구 통계, 인구 경제학처럼 정확한 게 없는데 여기서 일본의 인구의 미래에 20년을 더하면 한국의 미래가 됩니다. 금세기 말에 일본 인구는 1억 3천만 명에서 8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 5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금세기 말에 2,3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저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경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소사이어티 5.0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 기존의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이동권, 건강권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중심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 로봇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 있는 로봇하고는 다르죠. 가벼운 타체로 사람이 생각한 것만큼 움직이게 하는 로봇인데 아마 그런 로봇이 굉장히 발전한다면 고령화 사회, 특히 장애인이랄지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굉장히 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기계공업에 있어서 세계 최고 강국이었고 여전히 그런 위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IoT라고 하는 것하고 결합되면서 기존의 기계공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은 제조업 2025라고 하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소개될 때는 어떻게 볼펜심조차 제대로 못 만드냐. 아마 40년 전, 30년 전 우리나라 볼펜심하고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볼펜을 쓰면 볼펜똥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흘러나오는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중국 총리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조업 2025년도에 우리가 선진국의 제조업 수준을 따라가자 한 목표를 세웠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미국을 갖다가 따라잡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상업 드론의 75%가 중국제이고 또 이제 반도체까지 또 생산해서 한국을 앞서간다고 하게 되면 도대체 세계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창조 경제라고 박근혜 정부 때 내세웠던 우리나라 성장의 그 슬로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얘기 같다 그 당시에 그런 혼란이 오고 갔던 걸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는 혁신 성장을 얘기합니다. 혁신 성장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수소 경제, AI, 또 데이터 산업 이런 것을 3대 전략 산업으로 얘기하고 8가지를 갖다가 또 주요 선도 산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이 그러한 나열이 우리의 가야 할 미래를 합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이제 ABC 코리아다 하는 얘기입니다. A는 인공지능입니다. B는 블록체인이고 C는 컨텐츠 앤 컬처입니다. AI는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처져 있지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고 B 블록체인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데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C 컬처 앤 컨텐츠 이거는 우리가 중국에 지금 반도체 펴놓고 주력 산업이 다 추월당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앞서가 있는 것, 뭐 한류, 컨텐츠, BTS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유전체 분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 공통되는 얘기는 AI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연결 사회의 초지능.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초지능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 기반이고 어떻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느냐. 10만 개의 기보를 모아서 과거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초지능화된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묘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AI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BDAI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AI라고 하는 것이죠.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2주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자기의 집안 유전자 내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휴먼 게놈 지도를 갖다 분석해 본 결과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절제 수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루게릭병을 포함한 희귀 질병을 갖다가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 유전자지도 40,000개를 모아서 이 부분에 관한 치료에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만 실제로 이런 데이터 갖다 모았을 때만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의 수준은 유럽,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78.1, 중국이 지금 81.9라고 하는데 아마 2017년 자료죠. 아마 2018년, 2019년에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기존의 기계 산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서는 많이 뒤지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서는 중국은 거의 미국을 따라잡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금 78.1 수준인데 이것이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지금은 낙후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데이터를 많이 모은 나라가 AI에서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놓고 본다면 가장 규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는 우리가 앞서갈 수가 없다. 빅데이터 산업, 미래의 원유라고 하는, 더더군다나 이것을 가공하는 AI 산업에 있어서는 앞서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어제 그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대폭 푸는 그런 혁신을 했습니다. 개인의 금융정보와 관련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또 상회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지요.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규제 완화하고 혁신하고는 사실은 1대1로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1대1로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를 혁신했는데 거기서 개인정보 보호랄지 소비자 보호랄지 투자자 보호가 안 되면 그 산업 전체가 통째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어떤 그 고난도의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안전도도 훨씬 높다고 하지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모든 경우에 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축적 위에서만 사실 가능합니다. 무한한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실패를 갖다가 사실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도 같이 가야 한다는 복잡한 난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AI 닥터가 구글의 AI 닥터가 2달 전에 사람 눈과 관련된 질병을 갖다가 치료를 했는데 진단을 하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오진율이 3%입니다. 사람 의사는 진단을 하는데 3일, 오진율은 7%에서 27%입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와 수없이 많은 실패의 축적이 위해서 가능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BDAI 사회로 가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그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 사회는 A에서 B로 간다고 합니다. AI에서 시작해서 블록체인으로 간다는 것이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다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탈중개화, 중재자 없는 경제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기존 경제에 비해서는 새로운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ICO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가요?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몰라갖고. 은하에서 350만 명이 디지털 코인을 샀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성지라고. 아마 워커힐에서 지난 2월 달에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했을 때는 6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할 것 같은데 또 사실은 굉장히 잘 모르는 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기본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중국집에 가면 코스 요리를 시키면 뭐 절반가량이 남아요. 일식집을 가도 마찬가지고 한식집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 옆에 팩시밀리가 있으면 팩시밀리에다가 제가 먹을 만큼만 놔두고 남길 음식은 미리 팩시밀리를 통해서 어디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나 뭐 남수단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의 70억 명 중에 몇억 명은 과영양 상태에 시달리고 또 지구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공해에 시달리고 반면에 인류의 20억 명은 하루에 3달러, 4달러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그 남는 음식을 남기 전에 미리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디지털 코인이 나오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5명이 갔는데 한 3인분만 달라. 그리고 2인분은 안 주셔도 되는데 식당 주인이 40%를 절약하는 대신 원자재를 한 10%만 나한테 디지털 코인으로 내 핸드폰에 쏴준다면 제가 그 핸드폰에서 보내고 싶은 나라에 보내고 싶은 지역에 디지털 코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디지털 코인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술을 사는 데 쓰는지 담배를 사는 데 쓰는지 우유를 사는 데 쓰는지 식빵을 사는 데 쓰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치 추적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앱이 있다고 하면 이 나라의 빈곤의 정도가 얼마나 해결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그 나라의 보건소랄지 학교랄지 이런 것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류의 쓰레기 문제하고 과영양 문제하고 뭐 과영양이 그걸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들이 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탭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스트리뷰티드 애플리케이션, 기존의 애플리케이션하고 다른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애플리케이션을 무조건 깔까요? 탭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탭을 깔게 되면 내가 화폐를 갖다가 디지털 코인을 주는 것이죠. 디지털 코인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 가치가 상승할 때 다르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상호 연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디지털 코인을 갖다가 송금함으로써 이 송금은 기존의 은행들을 통해서 보내는 송금하고 달리 수수료가 없지요. 그리고 일주일씩 안 걸리고 즉시 송금이 가능하겠죠. 굉장한 편익을 주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차리티 코인 일종의 이제 도네이션 코인 같은 것인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제가 그것이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는 참여 보상형, 그러니까 위치 동의형 디지털 코인을 갖다가 발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억 개를 발행했을 때 사람들이 위치 추적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프로스펙스 매장에 갔다가 갔는지, 나이키 매장에 갔는지, 맥도날드에 갔는지, 버거킹에 갔는지, 롯데리아에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가끔 광고가 날라오죠. 그 광고는 여러분들이 소비 성향이나 신용도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광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기여할 수가 없죠. 공중파 방송에 광고하는 것과 똑같겠죠. 근데 아까 말한 그런 디지털 코인하고 연결돼서 위치 추적에 동의하게 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광고한다 하는 광고 효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인터넷 상거래망하고 연결된다면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화폐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상거래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신용도에 기초한 활동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어요. 여기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발행된 화폐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중개자 없는 새로운 경제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B&B를 다 에어비앤비를 다 아실 텐데 에어비앤비는 사실 코미션을 받습니다.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한테 커미션을 받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 커미션이 1년에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블록체인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미션을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 보상형으로 자기의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동참을 하고 덱을 깔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코인을 주겠죠. 코인을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에어비앤비가 아닌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형 이 주택 공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자는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에어비앤비는 중개료를 갖다가 받는데 새로운 블록체인형 사업자는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와 관련된 투어 안내랄지 투어 상품을 판단한다랄지 그 지역과 관련된 맛집을 소개한다랄지 이런 것으로 새로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중개자 없는 경제죠. 중개자 없는 경제가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경제의 틀을 갖다가 파괴를 하는 것이죠. 지금 기존의 경제의 어떤 전자산물의 특징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것이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입점료를 내야 되고 광고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혜택은 줄어들고 소비자 혜택은 늘어나지 않고 물론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용의 편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또 그렇지만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은 여전히 기존 경제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 갖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ICO에 뛰어들었습니다.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는 데 뛰어든 것이죠. 디지털 코인을 발행을 한 데 통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건데 기존의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을 통해서 펀드레이징 한 거에 비해서 지난 2년 동안을 보면 이 ICO를 통해서 펀드레이징 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30분 만에 1조 원을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IPO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 보고를 해야 되고 배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기적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투자자를 갖다 광범위하게 유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지표는 뭐냐면 기존에 발행된 화폐의 90%가 원가를 갖다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히 이것이 갖고 올 중개자 없는 경제라고 하는 가능성은 보이는데 이 ICO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과 긍정적인 현상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자금 세탁, 투기, 사기 이런 걸로 가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사업적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성공 부분은 열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제2의 바다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해서 엄격하게 이제 규제를 시작했죠. 불법이라고도 하지 않고 합법이라고도 하지 않고 애매한 상태를 둔 겁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을 제외하고 ICO를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7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게 익숙한 내용들입니까? 그런가요? 대답이 없으셔서. 우리 5,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했을까요? 아마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가족과 또 같은 무리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뭐 불침번을 서는 사람을 포함하여 또 낚시를 하는 사람, 또 사냥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포함해서 아마 우리가 유추하건대 120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혁명 시기에는 일주일에 뭐 80시간, 100시간을 일했을 겁니다. 지금 유럽은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합니다. 한국은
주 42시간 플러스 12시간 그래서 52시간 정도를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할 거라고 합니다. 무수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또 무수한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산성은 제고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를 일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가 호모 루든스가 될 거다. 유의하는 인간. 그러니까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소비하는 것을 갖다가 풍부하게 제공하는 국가가 결국 경쟁력 있는 국가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조사를 보니까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 단절감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양천구 같은 경우는 그 50대 고독사가 빈발하니까 50대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은 올해 초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장관은 잘못된 번역이고 차관.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단절에 시달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컬처와 또 콘텐츠와 또 네트워크를 많이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보니까 우리가 민주화와 정보화의 결과물로 문화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입시 경쟁에서 시달렸겠지만 우리 세대도 입시 경쟁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일본 책 번역된 책인데 내가 요새 여러분들은 무슨 책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문 종합영어를 갖다가 10번을 공부하고 수학 1, 2의 정석을 10번을 공부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이제 학교는 죽었다 이제 하는 하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 민주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판에 박은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토론, 어떤 저항 문화 이런 게 생기고 그것이 정보화랑 결합되면서 한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우리 한류의 연원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 문헌에 보면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흥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5,000년 동안 굉장히 빈곤에 시달렸던 나라이죠. 난중일기에 보면은 일본 군사 장교가 먹고 토한 것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언제 배가 고프니까 전시에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재력은 있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떤 민주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없이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갖고 어떤 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70%가 시청했다고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50%가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누가 벌었죠?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이 번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갔죠. 그거는 헐리우드처럼 헐리우드가 이렇게 오늘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이랄지 재정이랄지 법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팀을 갖춰줘서 문화산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늘날 난공불락의 주의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드라마, 영화 한 편을 파는 것으로 끝인 것이죠. 그 판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그 연관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K-뷰티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품 많이 사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아시아 사람들한테 아시아 50개국 중에서 어느 나라 여성이 제일 예쁘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 여성이 제일 예쁘다고 답이 나왔어요. 아마 그건 한국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드라마 효과 때문에 K-뷰티랄지 K-성형외과랄지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후광 산업입니다. 이 후광 산업이 과연 제대로 성장을 했느냐. 결국 그 아이돌 스타 몇 명이 가서 특정 제품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것으로 후광 산업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 연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AI랄지 MI랄지 VI랄지 이런 새로운 산업의 흐름과 맞춰서 기존의 컨텐츠를 갖다 변형하고 제작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몽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기들은 5,000년 문화 제국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한국이라는 나라한테 이렇게 문화 수입국이 되었느냐. 근데 마침 사드가 터졌잖아요. 사드를 핑계로 해서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하죠. 이제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할리우드에서 1년에 제작되는 영화가 한 850편 정도 되는데 중국이 이미 그것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이 게임 산업에서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한국 게임 산업의 최대 주주는 다 중국입니다.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 이제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다 왜 4차 산업혁명의 문화와 컬처와 컨텐츠를 넣냐. 아까 말했던 호모루든스. 결국 시간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면 시간을 소비하는 걸 갖다가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AI랄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끝나는데 왜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고 또 C로 가는가 하는 연관성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는 나라가 될까요? 또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랄지 무인 자동차랄지 이것의 공통 기반인 AI만 잘 발전되면 그게 4차 산업혁명인가요? 특정 산업 분야가 발전하면 4차 산업혁명인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제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개자 없는 경제, 블록체인이랄지 또 공유경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존에 없던 경제의 모델이 나온 것이죠. 또 규모의 경제. 과거에는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대재벌이 모든 것을 갖다가 했지만 중국의 샤오밍이랄지 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명이 시작해서 10년 혹은 20년 내에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으로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디어와 혁신만 있으면 누구나 유니콘이 되고 데카콘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열어주지 않아 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삼성이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것이다. 삼성의 경제 비중이 은하에서 35% 40%가 된다. 지금 현대 자동차의 시중 자산 가치가 2위에서 10위로 떨어졌더라고요. 은하에서 자동차 산업의 고용 비중이 1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조선보다도 훨씬 많죠. 철강보다도 훨씬 많죠. 조선 철강 무너졌죠. 현대 자동차가 지금 어닝 쇼크에서 보듯이 저렇게 무너져 간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존의 규모의 경제, 재벌 중심의 경제에 의존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어야 되지 않냐.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아 갖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혁신 성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정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대기업으로 흡수되어 갖고는 새로운 신생기업이 성장하고 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하고 삼성을 갖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렇지만 골목의 왕자가 되고 골목을 완전히 석권하는 것을 갖다 허용해 갖고는 새로운 어떤 성장에 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랑이하고 사자도 늑대하고 토끼가 먹을 것을 남겨놓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호랑이하고 사자가 늑대하고 토끼가 먹을 것까지 다 먹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 부분을 갖다 열어놔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제2노무스의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안정된 직장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늘려주고 또 생활물가를 갖다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생활물가의 핵심이 뭐죠? 교육비랄지 또 주택비랄지 아마 제일 큰 고통이 아마 주택비일 겁니다. 뭐 통신비 이런 데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신용카드 수수료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네이밍만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쓸 뿐이지 사실 이런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유효수를 키워갖고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의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향후 5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2배 올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중국은 50개 성에 최저임금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동해안 쪽은 뭐 청도나 상해나 뭐 홍콩이나 광동이나 이런 쪽은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저 안에 내륙 지역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뭐 일본도 다릅니다. 미국도 다르고 웨스트 버지니아 같이 가장 가난한 주가 있는가 하면 뉴욕주 같이 부자인 주가 있겠죠. 물론 다릅니다만 중국이 향후 5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2배 올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국은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인혁신, 만중혁신 이라고 하는 국가 목표를 내세우고 완전히 창업 국가로 전환합니다. 1년에 대학생의 창업 숫자가 350만 개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그만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문 닫는 데가 생기겠죠. 반면에 문 안 닫는 데서 혁신이 생기겠죠. 새로운 창업 모델을 키우겠죠. 그럼 문 닫는 데 인구를 누가 흡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창업국가 혁신 성장이었던 것이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한 해에 50%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올리고 11월 달에도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5년 사이에 130%가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감내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속도 조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드물게 유럽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슈레더 개혁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미니잡 갖다 많이 만든 것이죠. 일주일에 4시간짜리, 뭐 5시간짜리 이런 미니잡을 많이 만든 겁니다. 미니잡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한 1,0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독일의 최저임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시간 노동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고용주 입장에서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8시간 일하던 걸 10시간 늘리고 알바생의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 많이 되면은 결국은 유효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고용의 질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최저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도입을 합니다. 몇 시간 이상을 갖다가 알바생이라고 할 때, 미니잡이라고 할 때 몇 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얼마 줘야 한다. 근데 독일의 최저임금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이 20%가 있습니다. 이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대주택인데 그러니까 주택비가 절감이 되겠죠. 또 세입자들은 15년이고 17년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살겠다고 하니까.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여러분 광주형 일자리라고 들어보셨죠? 광주형 일자리.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평균 임금이 9,600만 원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사무직 여러분들이 현대기아에 입사를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받죠?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직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 현대기아의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도요타에 비해서 떨어지고 닛산, 르노에 비해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현대는 자꾸 외국 눈을 돌리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현대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또 일자도 생긴 모델이 뭐냐. 그래서 이제 광주에 현대가 자동차 공장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광주시가 아파트를 줘주겠다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줘주겠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3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20년을 살 수 있게 한다고 쳐보세요. 광주의 아파트 값이 평균 얼마나 할까요? 한 3억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 3억 원을 갖다가 제가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그 집을 살려면 30년이 걸리겠죠. 근데 그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해주고 기타 교육비를 보장을 해주면 실질 임금은 지금 광주형 일자리는 3,60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울산이 9,600인데 근데 실질 임금은 한 5,600, 6,000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누가 반대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가동시켰을 때 과연 내수가 있겠느냐. 다음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결국 여기도 울산자동차랑 같은 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울산자동차의 노조 입장에서는 저렇게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서 확산이 되면 결국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임금도 저 수준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히 올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70년 만에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아베 총리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정규직의 70%를 정규직화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이 정규직화한다는 건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정규직화하면 기업은 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해고를 시킬 수가 없으면 기업은 경기의 변동에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정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월급은 정규직과 같이 주되 한 5년 정도에 보장한다든지 이런 한정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죠. 이런 각국의 노력들은 뭐냐면 똑같이 금융위기 이후에 실질소득을 높여주지 않으면 유효 수요를 높여주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과 교훈에 기초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장하면 할수록 고용이 늘었어요. 그러나 지금 IT랄지 AI 이런 시대로 가게 되면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고용이 늘지 않으면 유효 수요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쨌든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냐면 다른 나라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에 가까운데 왜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씁니까?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22%입니다. 미국은 5%입니다. 일본은 10%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임금을 올려줬을 때 전체적으로 온기가 도는데 우리는 자영업자가 22%다 보니까 한계 자영업자가 특히 또 많다 보니까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우리 언론에서 자주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처럼 을과 병의 싸움이 되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것과 속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지만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영업자가 레드오션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창업해서 5년 생존율이 3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다 보면 김밥 천국, 분식집, 피자집 있는데 6개월 가다 문 닫는 거, 1년 가다 문 닫는 거 숱하게 보잖아요. 생존율이 30%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묽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레드 오션을 묽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제가 그래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묽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추가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140만, 불법 체류자까지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불법 체류자가 한 40만 명 된다고 보는데, 이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겠지만, 합법적 체류자 같은 경우는 요새 한 180만에서 250만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본국 송금료, 본국 송금이 한 70%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국에 와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소비를 많이 하는데, 저임금 노동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로 가족들을 위해서 송금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불법 체류자 문제만 조금 줄인다고 하면 우선 내수가 진작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무슨 양질의 일자리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건축시장 같은 경우 90%가 중국인 노동자이고 이삿짐 시장 같은 경우는 몽고 출신이 굉장히 많고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공장을 현대화해주고 외국인들은 가족수당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수당 같은 걸 국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한다고 한다면 실제 임금 보장 수준은 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질문이 나오면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 ABC 코리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공정경제잖아요. 그 소득주도 성장 잠깐 이제 보조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러면 되냐 이 나라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 창업하라고 하잖아요. 막 우리나라 창업 통계 잡잖아요. 그러면 청년 창업이 뭐 작년에 8만 개인데 12만 개로 늘었다고 해요. 근데 동네 가면 개업이 대부분이에요. 97%가 개업입니다. 돼지머리 고사 지내고 죽개업 써붙여 있고 이웃에 떡 돌리고 그건 개업이죠. 창업이 아니죠. 혁신형 창업하고는 다른 것이죠. 근데 대학생들한테 나가서 창업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창업을 하라고 해요. 그 창업이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창업하라고 하면 창업이 가능하냐고요. 돈이 있냐고요. 그 사회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돼요. 뭐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원어민들도 영어 시험 못 풀었다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국어 시험 문제를 갖다가 출제하는 사람들도 못 푼다는 얘기도 보고 세계 수학자 대회가 4년마다 열리는데 이번에 브라질에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에 가서 한국의 수능 시험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줬더니 세계적인 수학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나도 좀 풀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고 했더니 대학 입시에 쓰는 거라 그랬더니 그러면 뭐 상위 1%의 대학에서 쓰는 거냐고 했더니 아니 모든 수험생들이 보는 거라고 했더니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볼 때. 근데 이걸 배워서 뭐 하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렇게 일부러 1등급부터 10등급을 특히 킬러 문제를 만들어서 국가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차등화 해놓고 그리고 사교육 받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렇게 문제를 내니까 결국 사교육비가 수학이 1년에 7조, 영어가 7조, 도합 20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여기 와 있는 분 중에 이제 우리 국무총리실에 계셨던 우리 최영도 청와대에 계셨던 최영도 비서관도 있는데 저분은 제 다음에 특파원을 했었어요. 제가 2001년도에 워싱턴 특파원할 때 미국에서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000년 전에 직업의 종류가 한 1,000개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 유적 발굴을 해보면 가늠이 되잖아요.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서 무슨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화가, 건축가, 뭐 농부, 어부, 귀족, 검투사 뭐 한 1000개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산업혁명 전에 그러니까 한 2000개 정도까지 늘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굉장히 완만하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50년 전에 직업의 종류가 10,000개였고 당시 2011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50만 개였대요. 한국은 12만 개, 한국에 있던 직업의 종류는.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빨리 변하면 지난 5,000년의 역사가 50년, 1년 이렇게 압축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오늘 태어난 아이한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왜?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건 내일은 낡은 지식이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건 20년 전에 적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25년 전에요. 우리 학교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직업군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일생을 살면서 단순히 직장을 5번 바꾸면서 생을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듣도 보도 못한 직업군을 5번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된대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은 뭐냐? 생각하는 법, 상상하는 법. 그것이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배워서 사회에 나가면 이걸로 평생 벌어먹을 수 있겠다.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 분야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새 뭐 신문 기사도 스포츠 기사 같은 경우, 증시 기사 같은 경우는 AI가 다 쓴다고 하잖아요. 사실 많은 직업군들이 위태위태하다고 하잖아요. 특허 같은 경우 뭐 컴퓨터가 AI가 제일 빨리 할 수 있겠죠. 의료 판독 누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을까요? 가령 100만 개의 CT 촬영한 것이 있다. 그 100만 개의 연관 효과를 갖다가 사람 의사가 그걸 갖다 연관 효과 유전자가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 갖다 판독해갖고 사람이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AI 컴퓨터가 하면 1, 2분 내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의사와 기존 의사와 역할 분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생각하는 법, 상상력, 창의력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거치, 깡다구, 자기관리 능력. 이러한 시대에 늘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늘 새로운 낙담이 생기는데 그럴 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이 변하지 않아갖고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공유경제랄지 중개자 없는 경제랄지 규모의 경제가 아닌 개인 창업의 시대에 사람들이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 국가의 경쟁력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교육만 바꾸면 될까요? R&D. 대체 이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R&D 연구 성공률은 무려 98%입니다. 세계 예산이 470조거든요. 그 중에 160조가 노동, 복지, 일자리입니다. 3분의 1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OECD 국가에 비해서 적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거의 절반이 뭐냐면 지방행정하고 교육입니다. 또 그거의 절반이 뭐냐면 국방인데 40조겠죠? 절반이면. 근데 내년에 처음으로 50조를 넘습니다. 북한하고 평화시대로 가면서 사상 최고로 지금 국방비를 갖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거의 절반이 뭐냐면 안전 예산이랄지 뭐 R&D 예산이랄지 창업 지원 예산이랄지 이런 부류들입니다. 또 그거의 절반이 뭐 문화 예산이랄지 이제 이런 쪽이에요. 자, R&D 예산이 역시 사상 최초로 20조를 넘었었어요. 세계에서 GDP 대비 R&D 예산의 비중이 4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공률이 98%예요. 너무 자랑스럽죠.
유럽과 미국의 성공률은 20%입니다. 일본의 성공률은 40%입니다. 여기서 뭔가 모순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놓고 R&D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사업화랑 관계없이. 사업화랑 연계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길을 갖다가 사실은 그런 모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 20조를 갖다 쏟아부어서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이 창업하는 시대, 새로운 경제 구조 시대로 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창업 생태계가 많이 발전해야겠죠. 아까 리커창이 2011년도, 13년도에 대중창업만인 혁신 얘기하고 지금 중국의 중관촌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상으로 뜹니다. 거기에 가면 저 시안에 있는 친구나 상해에서 졸업한 친구랑 같이 만나갖고 별별 아이디어를 같이 교환하는 거죠. 중간촌 이제 카페, 창업 카페 같은 것인데 창업 카페에 가면 이제 별 내용들이 다 써있겠죠. 뭐 프레젠테이션들이 있고. 제가 실리콘밸리에 20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이 미국의 10대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중앙일간지에 익숙하잖아요. 미국은 중앙일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지역신문이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그 표지에 그 특집 기사에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 실리콘밸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띵 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같은 지구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 어떤 곳은 우리보다 한 20년 미래에 살 수 있고 또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한 30년 뒤에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조찬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 조찬 모임이 별거 아닙니다. 커피 하나랑 도나스 한 개 정도 먹는 건데 뭐 $10 내고 이렇게 오죠. 이메일 같은 거로 자기가 뭘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 30초 내에 자기 발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하죠. 실제로 한 3분은 줍니다. 그럼 저기서 엔젤이, 벤처 캐피탈이 혹은 어떤 사람이 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되겠다. 미국은 아이디어 단계도 보호가 되니까요. 그게 이제 중간촌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중간촌에서는 나도 마인 같은 월드스타가 되겠다 하는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샤오밍 같은. 중국의 청년들이 중국의 중간촌에 모여서 나는 마윈 같은 월드스타가 되겠다고 할 때 한국에서 상위 20%가 모여있다는 인서울 42개 대학의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의 꿈이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20년 후에 한국하고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분명하게 자명하게 다가오겠죠.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유럽이 다른 나라가 굉장히 발전할 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많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베를린은 그 심장부였고, 근데 베를린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럽에서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이 베를린은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유럽에서 청년들이 가장 와서 논리 좋은 도시를 만들자.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그 노동인권을 굉장히 강조한 나라입니다. 독일은 웬만한 데 가면 6시, 7시에 문 닫는 상점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도 뭐 밤 9시 넘어서 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이 베를린이 가장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자. 청년들이 어떤 그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갖다가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 IT로 돈 번 친구들, 서유럽에서 뭐 인디밴드를 한다든지 창작을 한 친구들이 베를린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서로 다른 DNA가 만나면서 유럽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불과 15년 만에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 베를린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에서 보면 베를린이 7위까지 올라갔죠. 아까 베이징 중간촌은 4위까지 올라갔죠. 22위 내에 벵고어는 인도 거고
20위 이내에 우리나라는 저런 그 창업 생태계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창업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돈을 많이 쏟아본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과 아이디어가 적당한 시기에 만나야 되고 또 자유로운 어떤 그 교류가 돼야 되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여야 한다는 거죠. 약간 거짓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패하면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 높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보통 벤처기업이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하는 경우가 많대는데 한 번 실패하면 저 친구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면 돌잔치 혹은 열몇 살 때 성인식 할 때 우리 결혼식하고는 달라갖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아주는데 축하한다고 한 4천 5천 모아주면 그건 부모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창업할 때 쓰라고. 누구나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창업하는 것이 꿈이고 이제 그런 국가 전체를 창업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바꾸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 중에 특수부대가 하나 생겼죠. 그게 이스라엘 부대를 갖다가 이전 그 모델을 이전시켜 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느 서울대학교 무슨과 졸업생 환영이 아니라 어느 부대 출신 환영 이런 취업 공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 부대 가서는 북한의 무인 비행기가 우리 상공을 지나갔어? 지나가다 연료가 떨어져서 배터리가 떨어져서 어디서 멈췄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못 발견했지? 우리 부대가 그걸 못 발견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한 번 멸망해서 나라를 빼앗겨서 수백만 명이 가스 실험실에서 죽은 나라 아니에요.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우리가 캐치 못했지? 그걸 군대에서 토론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창업 전사를 키운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군대에 가서 오늘은 부처님 초코파이를 먹을까? 예수님 초코파이를 먹을까? 예비역들은 이해를 할 텐데 예비역이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내무반에 있느니 차라리 하는 건데 제가 우리 정무위원회니까 이제 금융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감독하고 규율하고 이런 것인데 은행의 CEO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대에다가 그 창고를 하나 줘줘라. 각 부대마다. 그래서 거기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초코파이 어디 가서 먹을까 예배당 가서 먹을까 법당 가서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드론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게 하고 그거를 신한은행에 어느 은행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요새 우리 군인들은 이제 병장 때 40만 원 받고 제대하잖아요. 그거 갖다가 클로스 통장하고 오픈 통장을 구분해라. 나는 그냥 40만 원 다 쓰겠다 하는 사람과 그냥 그 폐쇄 통장을 갖다 만들어서 그냥 담배값 한 5%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그만큼을 보태서 창업자금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나라이죠. 정말 6.25 때 그 영국의 더타임스가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을 피우는 것보다 기대하기 힘들다 하는 기사를 썼었죠. 메가더가 떠나면서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죠.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읽었다는 책, 서울대 교수들이 썼다는 책 시간의 축적.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혁신과 성장의 축적 경로를 잃었는가, 새로운 축적 경로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 그런 책이었다고 해요. 제가 그 책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런 시간의 축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교육부터 R&D부터 사회의 통념부터 또 국가의 목표까지 새로운 경로를 축적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